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부 임종 소식 알린 내 뺨을 때리고 땡전 한 푼 없는 노친네 네가 처리해 라며 친구와 안마방 간 난이 남편, 홀로 남겨진 영안실에서 시부 시신 안고 통곡하자 돈벼락을 맞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강의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나름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의 순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오늘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고도 질긴 것이지만 정에 약해지면 본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제 사연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장난이 남편의 만행에 뒷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하는 경매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이었어요. 몇 번의 이론을 배우고 임장에 나가 실습도 하거든요. 남편은 경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는 열성 학생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생긴 것도 그만하면 준수했고 경매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는 게 그렇게 팍팍하지 않다는 것이니까 은근히 관심이 갔죠. 아, 물론 처음부터 이성으로 관심이 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참 열정적인 분이시구나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쪽도 제게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임장에 나갈 때면 늘 시원한 음료를 미리 준비했고, 뜨거운 날이면 양산을, 비가 내리면 우산을, 추운 날이면 핫팩을 알아서 내밀었거든요. 그 모습에 척 봐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짐짓 모르는 척을 하며 새침을 떨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봤을까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불쑥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 강사님, 우리 이쯤 되면 밥 한 번 먹죠. 네? 밥이요? 네. 솔직히 저 강사님한테 관심 많습니다. 강사님이랑 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씩씩하게 고백하는 그 남자가 참 귀엽게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는지라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었죠. 그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두 사람이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썸을 타는 사이가 그렇듯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설레는 데이트는 계속 이어졌고 우리 둘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두 사람 다 혼기가 찬 나이였기 때문에 가볍게 만난 건 아니었어요.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남자의 미래도 보았고 성격과 됨됨이도 꼼꼼하게 보았네요. 그 사람은 연애를 하는 동안 절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는 언제나 귀를 기울였고 세심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남자였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확신을 가진 우리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생 함께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은 단 꿈처럼 달콤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들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시아버님이 너무 좋으신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더욱 행복했던 것 같네요. 아주 오래전 부인과 사별을 한 시아버님은 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재혼을 하지 않으셨대요. 남편에게 들은 얘기지만 당신께 일평생 여자는 한 명이면 족하다고 말하며 가정과 일에 충실했다더군요. 세상 둘도 없는 로맨티스트신 시아버님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요. 만약 제게 아버지가 계셨다면 꼭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젖먹이 어린애였을 때 교회 앞에 버려졌었대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랐고 보육 선생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성장했죠. 그런 제게 이렇게 인자하고 자상한 시아버지가 생겼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게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시아버님은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희연아, 일하고 있니? 아니요, 아버님. 지금 동료들이랑 잠깐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렇구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늘이 참 파랗고 좋구나.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하늘 한번 보라고 전화했지. 어머, 정말이네요. 지금 하늘 봤는데 엄청 파래요. 아버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렇지? 희연아, 일도 하고 살림도 하려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니? 그래도 가끔 하늘도 한 번씩 쳐다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시아버지시죠? 아버님은 젊었을 적부터 사업을 크게 하셨었대요. 외국에서 정밀기계를 들여와서 임대도 해주고 작업도 맡아 해준 사업이라는데 참 잘 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몇 번이나 말아먹은 남편의 사업 미천도 대주었고 지금 스크린 골프장도 아버님의 지원 덕택에 할 수 있었다더군요. 아버님은 4년 전 당신이 키워온 사업체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강남에 작은 빌딩을 매입해 살고 계십니다. 작다곤 해도 금싸라기 땅이니까 아버님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든든하죠. 그런 시아버지는 떵떵거리는 재력가라기보단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더 어울리시는 분이셔요. 원체 성격이 온화하신 데다가 특히 절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아로 자란 제게 시아버님은 친정부모님과 다름없는 분이었죠. 전 항상 시아버지께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 다짐을 했고요. 시아버님은 제게 전화도 자주 하시고 문자도 자주 하시거든요.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열어 문자를 봤는데 아버님이 커피랑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신 게 아니겠어요? 적지 않은 나이신데도 선물을 보낼 수 있을 만큼 핸드폰을 잘 다루십니다. 뜻밖의 선물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버님, 저한테 커피랑 케이크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왜 아무 날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 열심히 일하고 무사히 퇴근했으니까 기쁜 날이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커피랑 케이크 좀 쐈다. 어떠냐? 내 선물이 마음에 드니? 그럼요. 들다 마다요. 오늘 강의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기분 날아갈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그럼 자주 보내줘야겠구나. 제게도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님도 딸이 없어서였을까요? 우리 두 사람은 여느 시아버지와 며느리보다 훨씬 더 돈독하고 애틋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아버님을 자주 찾기도 했지만 남편 없어도 식사도 함께하고 차도 마셨어요. 아버님과 저는 부녀 사이처럼 잘 지냈죠. 혼자 계신 아버님이 외롭기라도 하실까봐 일부러 더 자주 찾아뵈면서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만들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네요. 자상한 남편에다가 절 끔찍이 생각하는 시아버님까지 계셨으니 저는 행복한 신부가 맞습니다. 그렇게 전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갈등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은 원체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 또한 그런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조금 넘을 무렵부터 남편과의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저를 보며 웃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죠.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일? 아니, 없는데. 내가 보기엔 있는 것 같은데. 매일 표정도 좋지 않고 말수도 별로 없고. 왜? 골프장이 잘 안 돼? 내가 그랬나? 실은 골프장도 날이 갈수록 안 좋은 건 사실이야. 내가 스크린 골프장 한 지도 3년 조금 넘었잖아. 그런데 매년 매출이 떨어져. 그래서 고민이긴 해. 남편의 기색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일 때문이었나 싶었죠. 왜 남자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속으로만 삼키고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아마 남편도 그런 모양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당신 할 수 있는 일을 해. 고정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어떻게 차분할 수가 있어. 돈이 벌려야 일할 맛도 나고 하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월급 받는 거 아니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인내하는 수밖에 더 있어.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당신이야 사람들 강의해주고 경매하는 데 가서 쓱쓱 적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아냐? 뭐라고? 아무튼 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스크린 골프장을 접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단 말이야. 당신 이거 차리면서 아버님한테 빚진 돈도 다 갚지 못했잖아. 그리고 당장 사업을 잡으면 뭐 먹고 살려고. 아버지한테 빚진 거야. 천천히 갚으면 되고. 나 이 사업 말고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그래서 스크린 접고 그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처음부터 남편은 제밥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눈을 반짝이며 제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는데요. 이번엔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진짜 야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야구 동호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구장 사업이 아주 잘 먹힐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차리려면 자금이 엄청 들지 않아? 부지도 사야 하고 시설도 하려면 몇 억쯤은 금방 넘어가겠는데? 몇 억이 뭐야? 15억쯤은 생각해야지. 15억? 지금 15억이라고 했어? 당신 그만한 돈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좀 해봐야지. 당신 미쳤어. 아버님한테 그만한 돈이 어딨어. 그리고 사업한답시고 아버님한테 손 벌린 게 벌써 몇 번째라며. 그런데 또 돈을 대달라고 하겠다고? 당신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나한테 조언해주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있는데 야구장으로 아주 좋은 부지가 나왔거든. 이것만 어떻게 매입해서 잘 비벼보면 대박 난다니까? 아버지한테도 잘 설명을 하면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 건물 가지고 계시잖아. 그걸로 담보대출 받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야. 태평한 소리를 저렇게 쉽게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 한다고 몇 억이나 빌려서 일을 벌였으면 됐지. 또 어디서 바람만 잔뜩 들어서는 야구장을 차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간덩이가 부어도 심각하게 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 좀 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내가 정신 차리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나 경매하는 사람이잖아. 왜 그렇게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는 줄 아느냐고.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많은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기나 알아? 그런데 아버님한테 또 돈을 빌리겠다고?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무슨 봉으로 보여? 제가 한 소리를 했다고 남편이 인상을 더럽게 구기더니 절 무섭게 흘겨보더군요. 그리고 남편 입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험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정신 나갔나? 그깟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따 대고 훈장질이야 훈장질은. 넌 남편이 웃음니? 그치? 맨날 내가 실실 웃어주니까 배알도 없는 신처럼 보이지? 여보, 무슨 말이 그래? 하여간 잘해주면 그저 지 잘난 줄로만 알고 남편 무시하기 일쑤지.
너 내가 경고하는데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남편이 버럭 화를 내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저한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돌변을 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니까 뭔가 싶었네요. 쿵쾅쿵쾅 뛰는 가슴이 당최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며칠을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쎄하게 보냈어요. 내내 인상을 쓴 남편은 제게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마음이 크게 상한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겪는 큰 부부싸움이었기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더군요. 제겐 친정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었으니까 어디에다가 속 편히 토로할 곳도 없었죠. 그러다가 문득 시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몇 번을 고민하다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크게 반기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더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희연이니? 저녁은 먹었어? 아버님 목소리가 귀에 딱 꽂히는데 갑자기 서러움에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흐느끼자 놀란 아버님이 허둥대셨네요. 아이고, 희연아.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아유, 혹시 상태놈이랑 싸웠니? 저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린다부터 시작해서 성질이 났는지 나한테 막말하고 지금은 말도 안 한다까지 일러 바칠 수 있는 건 다 일러 바쳤죠. 시아버지는 제 역성을 들어주면서 당신 아들 욕도 하시고 절 달래주기도 하셨어요. 솔직히 남들이 들으면 누가 친자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요. 아무튼 시아버지는 남편과 직접 얘기를 해보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진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남편은 아버님의 뜻밖의 방문에 놀라 큰 눈만 껌뻑껌뻑 거리더군요. 아버지가 웬일이세요? 웬일은 너랑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지. 할 말이요? 설마 희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식혜를 따르는 저를 획 쳐다보더군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곱지 않은 눈빛에 딱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일렀냐? 시아버지가 그런 남편을 타이릅니다. 대충 얘기는 들었다. 스크린 골프장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예?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오셨으니까 그냥 말할게요. 맞아요. 이제 스크린 골프장 시대는 간 것 같아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적자 만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 그 사업이 뭔데? 사설 야구장인데요. 요즘 아주 인기가 많아요. 잘만 하면 여태껏 아버지한테 신세 진 거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장?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니?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받은 부지 매입하고 시세라고 하면 한 15억쯤? 15억? 너 그만한 자금이 있긴 하냐? 스크린 골프장을 처리해도 그만큼은 나오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말이죠.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이 사업이 초기엔 자금이 좀 들어가도 나중엔 추가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너 이놈아, 네가 언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한 사업이 있었냐? 골프장 이전에 와인바도 그렇고 그 전에 노래방도 그랬잖냐. 그런데 뭐 15억? 네가 달라고 하면 15억쯤은 금방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부탁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건물로 대출 좀 받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잖아요. 예? 됐다 이놈아. 네가 골프장을 하든 야구장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마. 하지만 나한테서 돈 받아갈 생각은 하지 마. 알았냐? 그리고 다시는 희연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성실히 자기 일을 할 생각은 않고선. 아버지! 아버님은 남편을 크게 혼내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처음 보았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아버님한테 거절을 당한 남편이 절 보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제 속 시원하냐? 네가 아버지한테 나 돈 해주지 말라고 나불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너라면 껌뻑 죽는 아버지를 구워 삶아서 남편 앞길을 막아? 네가 그러고도 와이프냐? 내 와이프 맞아? 하, 너 혹시 다른 놈 만나니? 그래서 사사건건 날 회방 놓는 거 아니야? 나 망하라고.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돈 받아내려면 널 괴롭히면 되겠네. 아버지는 네 말이라면 뭐든 다 하시니까. 안 그래? 여보.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돌변을 했고 절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15억 원을 내주지 않는 게 모두 제 탓이라도 된 것처럼 원망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정말 답답하더군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남편의 폭언과 공격적인 태도에 저는 또 상처를 크게 받았고, 이젠 결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더구나 앙심을 품은 남편의 태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이어갔죠. 야, 밥상이 이게 뭐냐?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왜 또 시비야? 먹기 싫으면 나가서 사 먹던지. 이게 남편한테 말하는 것 봐라. 너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안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가 아버지한테 15억 못 받아오면 내가 계속 너 괴롭힐 거라고.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 정말 미쳤어? 아버님 노후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 야, 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돈이나 받아오라고.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래? 왜 자꾸 이러는 건데? 이혼? 그래, 네가 15억 받아오면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생때도 이런 생때가 없잖아요. 눈이 벌게진 남편은 자꾸 저보고 돈을 받아오라 성화였어요. 물론 제가 그런 허튼 소리 들어줄 만큼 헐렁한 사람은 아니지만 점점 바닥을 내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허탈해지는 건 사실이었네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우울하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아버님이 모를 리가 없겠죠.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두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곤 표정이 잔뜩 굳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상태야, 너 아버지가 돈 내주지 않는다고 아직도 기분이 상해 있는 거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너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내가 돈을 해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어,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도 건물 잡혀서 해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요, 아버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희연이한테 미안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제 돈 때문에 싸우지 말거라. 알았니? 어휴, 아버지도 참. 우리가 뭐 매일 싸우는 줄 아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안 싸워요. 시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낸 남편이 희죽거리는데 어찌나 보기 싫던지요. 아버님은 결국 건물을 담보 잡혀서 남편의 사업에 자금을 대신 거였어요. 남편은 신이 났지만 전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태껏 손댔던 사업을 다 말아먹은 사람이 또 말아먹지 말란 법이 없겠어요. 절 생각하는 시아버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왠지 고양이한테 아주 큰 생선을 준 것 같아서 불안했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남편이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길 바랄 수밖에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불행은 멈출 줄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아버님에게 돈을 받은 남편이 야구장을 차리기 위해 여기저기 열심히도 다니더군요. 대충 한 달간은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환한 얼굴로 나타나서는 드디어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시설 설비 계약을 했는데 10%나 깎기로 했다며 자랑 삼아 말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붕붕 떠다니더군요. 자기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하루는 치킨과 맥주를 손수 사가지고 와서는 제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독하게 굴어서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해. 그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했어.
이제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고, 내가 당신이랑 아버지한테 전부 보상할 거야. 나 믿지? 솔직히 그런 남편에게 믿음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과를 한답시고 웃음을 꾸미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돈 많이 벌어서 전부 보상하겠다는 말도 헛소리로만 들렸어요. 그저 너무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제발 망하지 말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할 뿐이었네요. 제 속도 모르고 헛바람이 잔뜩 들어간 남편은 야구장 샵을 뜨지도 않았는데 명함부터 팝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불안불안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제 불안이 현실이 되어 발등을 찍는 광경을 저는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온갖 물건을 박살내더군요. 놀란 저는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렸죠. 어머, 당신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리 비켜. 다 필요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당신처럼 사기나 당하고. 꺼이꺼이 통곡하며 소파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사기란 단어에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어? 무슨 사기? 자세히 좀 말해봐. 여보, 그놈들이 다 먹고 날랐어. 그 쓰레기 같은 땅을 비싸게 팔아넘기곤 다 날아버렸다고. 뭐라고? 술에 취해서 하는 헛소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던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튿날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주 완벽하게 당한 사기였더군요. 남편에게 야구장을 차리라고 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편을 노리고 작업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야구장으로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땅을 남편에게 비싸게 팔아넘겼고, 시설비니 허가비니 온갖 명목을 붙여서는 뜯어냈어요. 그들이 하는 말만 믿고 일을 진행했던 남편의 손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만 남아 있었죠.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이미 그들은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고요. 어리숙한 남편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넋이 나간 남편의 손을 붙잡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지만 담당 형사도 작정하고 사기를 친 놈들이라 잡기가 쉽지 않겠다는 절망적인 말을 하더군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1억 5천도 아니고 무려 15억 원입니다. 아버님께 드려야 하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야구장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수풀만 우거진 땅만 있으니 이를 어쩝니까? 남편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얼굴에 그늘이 잔뜩 찐 아버지의 모습에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네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그놈들 잡아서 다시 돈 받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아버님은 큰 소리만 치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남편의 말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공연불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겠죠. 아버님의 마지막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물이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경매 전문가라 잘 알죠. 막대한 이자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깟 건물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을 빌리러 갈 때나 고객이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우려대로 아버님의 건물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살던 집까지 팔아가며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도저히 무리였어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건물이 넘어가는 날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버님의 눈빛은 눈물만 흐르지 않았을 뿐 크게 울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죠. 남편의 실수였지만 아내인 저도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아버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희연이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다 아들놈을 모자라게 키운 내 잘못인걸. 희연아, 나는 괜찮다. 이깟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저 너희들이 잘 살기만을 바랬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평생을 일한 대가로 일군 피 같은 건물인데 왜 속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시아버님은 제가 마음을 쓸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힘들더군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어요. 제 딴에는 사기범을 잡는다고 수소문을 하는 모양인데요. 남편에게 잡힐 만한 놈들이면 사기를 쳤겠습니까? 이미 한국을 떴어도 벌써 떴을 텐데 말이죠. 속이 상할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요. 이젠 다 잊고 뭐라도 하면서 조금씩 제기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네요. 누구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지 항상 고주망태였고 얼핏 통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룰렛이니 뭐니 하며 도박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뭐 잘난 게 있다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사기범 잡으러 다닌다며. 그런데 카드 칠 멤버 없냐는 소리를 왜 하는 건데? 당신 혹시 도박도 하니? 사기로 돈 다 날리더니 왜 이젠 도박으로 싹 다 날리게? 야, 너 그 주둥아리 좀 그만 나불렐래? 네 그 주둥이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안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 나불대지만 않았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15억 줄 리도 없었고 나도 사기당할 일 없었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잘난 주둥이 단속 좀 해라. 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 다 했다 왜?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주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으니까. 어?
내일이라도 이혼 서류 가져와. 아주 기분 좋게 찍어줄 테니까. 나쁜 새끼. 진작 헤어져야 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람이 순진해서 아니면 좀 모자라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모두 남 탓으로 하고 술과 도박으로 하루를 보냈죠. 어느새 페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네요.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남편은 어디에서 술독에 빠져버렸는지 들어오지 않았고, 전 혼자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와 살아 못하겠습니까? 제 남은 인생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의 사이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홀가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불쑥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장광성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저희 시아버님이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네. 여긴 병원 응급실인데요. 장광성 씨가 길거리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쪽으로 옮겨오셨어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세요. 긴급 수술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분명히 오늘 전에도 아버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아버님이 응급실이라뇨.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처치는 한 상태지만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더군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 얼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아버님은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지요. 아버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음성 메시지에다가 지금 벌어진 상황을 남겼네요. 여보, 나 지금 응급실이야.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급성 심근경색이래. 지금 수술 중인데 어떨지 몰라. 빨리 와. 나 무서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심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곁에 있길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남편에게선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저 시아버님이 부디 건강하게 나오시길 빌고 또 빌 뿐이었네요. 이윽고 수술실 문이 열리며 아버님이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제게 수술 결과를 말해주더군요. 수술이 끝나긴 했는데 결과가 그리 좋질 못합니다. 아마 길에서 쓰러지신 후에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요. 일단 억지로 숨을 붙들려 놓긴 했는데요.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예후도 좋질 않아서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현실처럼 느껴지질 않더군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겨우 실눈을 뜨고 있는 아버님을 보았어요. 아버님은 정신이 들었다가도 다시 까무룩 눈을 감기를 반복했네요. 정말 아버님은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가느다란 숨을 겨우 이어갔습니다. 저는 겨우 울음을 삼키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겨우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심드렁하더군요. 왜 자꾸 전화질이야?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지금 수술받고 나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빨리 와, 빨리. 아이씨, 노인네 참 귀찮게. 아, 몰라. 바빠 끊어. 여러분, 이게 자식 새끼입니까? 짐승도 제 어미가 죽으면 낑낑대는데 이런 개차반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남편의 더러운 말을 들은 제 귀를 씻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그날 죽어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는 친구랑 안마방을 갔다 왔더군요. 그 사실까지 알게 된 순간에는 마저 남아있던 정내미까지 뚝 떨어져 버렸네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 절대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저랑 붕어빵도 사 먹고 커피도 마셔야죠. 날 좋으면 꽃구경도 가자면서요.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네? 제 말이 아버님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아버님이 눈을 힘겹게 뜨더니 잡은 손에 지그시 힘을 줍니다. 아버님! 희연아, 미안하구나. 널 두고 이렇게 먼저 가서. 그런 소리 마세요. 네? 제발요.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해준 게 없어서 참 미안하다. 이제 정신 나간 상태놈이랑 헤어지고 네 인생 잘 살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버님, 희연아,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참 고마웠다. 제 손을 붙잡은 아버님의 손이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데 아버지는 감은 눈을 뜨지 않으시더군요. 폭풍처럼 밀려오는 슬픔에 저는 그만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놀란 간호사들이 절 응급실에 옮긴 모양이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간말종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임종 사실은 알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을 생각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과 가깝게 지냈던 병우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사람을 통해 저는 남편이 성인 오락실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없는 정신에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한 끝에 담배를 입에 물고 두 눈이 벌게진 남편을
발견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꼴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저는 본체만치 합니다. 여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바빠 죽겠는데 정말.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갈 때 되면 다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야? 난 모르겠으니까 땡전 한 푼 없는 노인네 네가 알아서 처리해. 뭐라고? 그 말 진심이야? 눈짓 한 번 하지 않는 남편에게서 온갖 정이 다 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이렇게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진짜 어쩌려고 이래? 아, 정말 가뜩이나 게임 안 풀려서 미칠 것 같은데 자꾸 너까지 이럴래? 지금 게임이 문제냐고. 아버님 마지막 길은 지켜야 할 것 아냐. 한심한 남편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 날아온 건 제 뺨을 때리는 남편의 매정한 손바닥뿐이었네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자식한테 뭐 하나 남겨준 것도 없는 노인네 저승길 간 거 아무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향을 피우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보기 싫으니까 얼른 사라져. 넋이 나가버린 전 뺨을 어루만지며 독서를 쏟아내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보다 이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쓸쓸히 병원으로 돌아와 아버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모시는 동안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는 글로 전부 다 옮기기가 쉽지 않네요. 절 딸처럼 사랑해 주었던 시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하기도 부끄럽지만 게임에 빠져있던 남편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죠. 마지막 발인 날, 입관 전 아버님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안실로 가는 발길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차갑게 식은 아버님을 보는 순간 저는 아버님을 붙잡고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후 겨우 발걸음을 떼는데 말끔히 차려입은 웬 남자가 제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황이 없으실 줄은 압니다만 고인 장광성 씨가 며느님에게 남기신 게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댁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후에 연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긴 남자가 또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등을 돌리더군요. 저는 아버님의 유품에 관한 얘긴 줄로 알고 흘려듣고 말았죠. 새겨들을 정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님을 좋은 곳에 모신 후 얼마간 헛헛해진 마음을 달래며 남편과의 결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서
제 인생 산란은 아버님의 유언이 아니었더라도 인간 말종의 길을 선택한 그 사람과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장례가 끝난 후 며칠 후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더군요. 제게 자유를 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남겼네요.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죠.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 믿고 살았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코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송달됐는데요. 그 노란 봉투 안에는 법무법인 명함 하나와 엄청난 서류가 들어있었더군요. 그 우편물을 보자 아버님 입관식 날 절 찾아와 서류 확인 후 연락을 달라던 남자가 떠올랐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봉투 안에는 아버님의 유언장과 함께 땡땡 정밀 지분 확인서라는 공증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내용은 길었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버님이 일군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긴 했는데 100%를 넘긴 것이 아니라 70%만 넘기고 나머지 30%는 아버님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땡땡 정밀 지분 30%를 모두 제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네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찾았습니다. 그쪽 사장님께서도 이미 시아버지께 언지를 받은 모양인지 절 반겨주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 땡땡 정밀의 사회이사로 등록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제 전문 지식을 활용해 회사의 부동산 파트에 이런저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거였어요. 당신 건물이 넘어가고 집을 팔면서도 이건 제게 남겨주시려고 끝까지 지키신 거였지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떠나신 지 꼭 2년이 되었을 땐 아버님에게 들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경매에 나온 시아버지 건물을 회사 차원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건데요. 아버님의 피땀이 배어있는 건물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낙찰을 받은 그날 낙찰 서류를 들고 저는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의 예쁜 며느리가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버님 건물을 다시 찾아왔다는 서류거든요. 저 잘했죠. 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 아주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정확한 근황은 잘 모르지만 지난달에 불쑥 전화를 해서는 고시원 낼 돈이 없어서 20만 원만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돈이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라고 일침을 하곤 끊어버렸죠.
그러니 남편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못 될 겁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말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겐 잘된 일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남편을 생각하면 씁쓸해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건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